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 아퀴나스의 관점을 바탕으로 어, 인간이 동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가, 이 쟁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퀴나스는 어, 가장 상위의 존재로서 왜 상위의 존재인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상위의 존재이다. 그 상위의 존재로서 인간이 인간 아닌 동물을 수단적 가치로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의 생명을 취해서 인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인간이 가진 목적을 실현하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취했습니다. 단 인간이 동물을 그렇게 수단적으로 취급할 때 동물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 평가가 기본적으로는 터무니없는 평가다. 왜냐하면 동물은 수단적 가치만을 가지고 있기에 존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즉 도덕적 중요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인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동물의 생명을 빼앗아서 활용하는 그런 이 태도가 동물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평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터무니없는 평가지만 그 평가가 적절한 경우가 있다면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잘못을 범하는 그 경우에만 적절하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인간에게 잘못을 범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잘못을 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잘못을 범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한 논의는 이어지는 이 칸트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퀴나스 이어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퀴나스의 견해처럼 저 역시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저는 아퀴나스의 견해와는 일정한 차이를 두려고 합니다. 데카르트 역시 도덕적 지위, 즉 존엄성을 확보하여 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도덕적 지위는 인간만 가지고 있다. 동물은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측면에서는 아퀴나스와 동일한 견해입니다. 하지만 왜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 근거와 관련해서는 아퀴나스와는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러한 견해 차이와 관련하여 아퀴나스는 동물과 식물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영혼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퀴나스는 동물의 경우에는 감각적 영혼을 가지고 있고 식물의 경우에는 성장적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수한 영혼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아퀴나스는. 하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자, 우리 데카르트는 아퀴나스가 인정하고 있는 식물과 동물의 영혼에 대해서 그것을 영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성장적 영혼과 감각적 영혼을, 즉 식물과 동물의 영혼을 아퀴나스는 영혼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것을 영혼이라고 보지 않아요. 즉 영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그렇다면 데카르트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설정하고 있는 영혼의 범위는 무엇인가? 당신이 그리고 있는 영혼은 도대체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을 영혼이라고 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영혼이 무엇이기에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가? 자, 이와 관련해서 인간은 물질, 즉 연장된 실체로서 몸과 정신, 즉 생각하는 실체로서 영혼이 혼합된 존재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생각하는 능력으로서 자각적 의식을 의미합니다. 즉 나가 명석, 판명한 원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는 자각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의심하고 있는 나를 자각하는 활동으로서 그 생각함으로부터 나라는 존재의 확실성이 확보되는 셈이죠. 즉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는 명석판명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각적 의식은 이성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자각적 의식으로서 영혼 덕분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휘하며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뿐만 아니라 언어로 표현합니다. 자, 데카르트 당신은 도대체 영혼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자,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내가 말하는 영혼은 일종의 자각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각 활동이다. 알아차리는. 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생각, 내가 A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내가 그 A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이 자각하는 마음 상태로서 영혼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 학문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 학문이 기대고 있는 근본 원리, 즉 제1원리가 반드시 명석판명한 원리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1원리가 명석판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면 그 애매모호한 제1원리로부터 도출한 학문적 내용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데카르트가 그 학문, 모든 학문의 이 제1원리를 숙고하는데, 즉 모든 학문의 제1원리, 명석판명한 클리어 앤 디스팅트의 상태로서 제1원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카르트라는 분은 모든 것을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심지어 이분은 수학적 진리까지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3은 4인가? 정말 4인가? 정말 4인가? 혹시 4가 아닌데 악마가 내 귀에 속삭이면서 야, 1 더하기 3은 4야,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악마가 내 귀에 속삭여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의심합니다. 즉 수학적 진리까지 의심을 하는데,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데카르트가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어요. 어떤 깨달음인가? 아, 현재 내가 의심을 하고 있다. 뭔가 명석판명한 원리를 찾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고활동을 하고 있다. 이걸 A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의심하고 있는 사고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내가 이 A라고 하는 사고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현재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도 현재 내가 명석판명한 원리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사고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다. 모든 걸 의심한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명석판명한 원리를 찾기 위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다. 즉 의심하고 있는 나, 명석판명한 원리를 찾기 위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사고 활동을 하고 있는 나가 존재한다는 건 의심하고 있는 나, 어떠한 사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고 활동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도저히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모든 걸 의심해도 의심하고 있는 이 사고 활동을 현재 내가 하고 있다는 건 도저히 의심할 수 없다는 자각이 이릅니다. 자각. 알아차리는 작용이죠. 그래서 이 사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자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다. 따라서 내가 현재 모든 걸 의심하고 있다고 자각하는 사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확실하다.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원리를 도출하게 됩니다. 결국 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즉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근거를 생각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이 존재한다는 걸 나의 존재 근거를 생각하면서 찾고 있어요. 생각함, 사유활동. 그런데 이때 생각함이라고 하는 사유활동은 바로 자각으로서의 사유활동입니다. 자각. 스스로 알아차린다. 스스로 깨닫는다. 뭘 깨닫는가? 현재 내가 명석판명한 원리를 찾기 위해서 의심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자각합니다. 명석판명한 원리를 찾기 위해서 의심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렸죠. 의심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는, 즉 자각하는 이 사유활동은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각으로서의 사유함, 생각함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나는 존재한다는 원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즉 존재한다. 혹은 나는 생각한다, 자,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이 원리만큼은, 이 명제만큼은 clear and distinct, 즉 명석판명하다. 이것을 데카르트는 제1원리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데카르트는 바로 이렇게 생각함, 이 사유함을 영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함, 사유함. 그런데 이때 생각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하는 의식으로서의 생각함, 사유함이고, 바로 이 자각하는 의식으로서의 생각함, 이것을 데카르트는 이성이다, 영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부분의 영혼은 바로 자각하는 의식으로서의 이성을 바로 생각함이라고, 사유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 즉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생각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는 이러한 자각 활동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이외에 동물과 식물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자각하는 활동으로서의 생각함이 영혼인데, 이러한 자각하는 활동으로서의 영혼을 인간만 가지고 있고 인간 아닌 존재는 가지고 있지 않기에 인간 아닌 존재, 동물과 식물은 그저 물질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물질을 도구적으로, 수단적 가치로 간주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 영혼이 없는 동물은 수단적 존재로서, 수단적 가치를 가지는 존재로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이론에서 가장 이 독특한 부분은 바로 자각하는 활동으로서의 이성입니다. 자각하는 활동으로서의 사유함, 생각함. 현재 내가 A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A라는 생각 활동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A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A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현재 그 A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A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A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A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나에 대해서 알아차린다. 아, 내가 지금 현재 A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즉 A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A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이 사고활동, 즉 자각으로서의 의식, 작용, 이것을 데카르트는 영혼이다, 이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아주 데카르트의 독특한 부분이다. 자, 이어서 반면 동물은 이러한 의미의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즉 자각하는 활동으로서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그저 자동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물이 신음소리를 내며 우는 행동은 외부의 자극에 따른 기계적 반응으로서 생리적 작용에 불과하죠. 물론 동물은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감각은 실제로 느끼는 차원이 아니라 기계적 장치인 신경 작동입니다. 여기서 느낀다는 것은 마음이 감각을 자각, 즉 알아차리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영혼을 결여하고 있으니 감각을 느끼는 작용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어떠한 고통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식물은 감각조차 결여하고 있으니 말할 것도 없지요. 자, 앞서 계속 제가 언급드렸듯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바로 자각하는 의식작용으로서의 이성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무엇이냐? 영혼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의 실체가 뭐냐? 바로 자각하는 의식작용으로서의 이성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어떤 A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A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 생각하는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A라는 생각 활동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죠.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아차립니다. 조금 더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자, A라는 어떤 사고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A라는 사고작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이 A라는 사고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 A라는 사고작용을 하고 있는 이 나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것이죠. A라는 사고작용을 하고 있는데 A라는 사고작용을 하고 있는 나, 그 사고작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A라고 하는 사고작용을 하고 있는 그 나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 바로 이 자각으로서의 이성, 자각으로서의 이성을 작동시키고 있는, 작용하고 있는 상태, 이 의식의 상태를 이 데카르트는 영혼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동물은 이런 자각으로서의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동물은 무엇이냐? 동물은 그저 자동기계다. 즉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아닌데 동물도 신음소리를 내는 걸 보면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그래, 신음소리 느끼지. 그런데 동물이 느끼는 신음소리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지. 즉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일종의 생리적 작용이야. 그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리적 작용인 신음소리,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리적 작용에 불과한 신음소리, 이것은 데카르트가 볼 때 느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신음소리를 내지만 신음소리를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동적, 반사적, 무의식적으로 신음소리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지만 동물은 현재 내가 그러한 자극으로 인해서 고통에 직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작용, 즉 자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동적으로 움찔움찔 하거나 신음소리를 내지만 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움찔움찔 하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자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느낄 수가 없다. 뭔가 느낀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자각을 해야만 하는데, 즉 내가 현재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신음소리를 내는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구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만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데카르트가 볼 때는 동물에게는 그러한 자각 활동으로서 이성을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기에 동물은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분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차원과 느끼는 차원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차원과 느끼는 차원을 구분하고 있다. 느낀다는 건 뭐냐? 느낀다고 하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현재 나의 신체에 일정한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 그 상태를 스스로 깨닫는 것, 스스로 알아차리는, 즉 자각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만 느끼는데, 아, 내가 지금 고통받구나, 고통받고 있구나, 고통에 직면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동물은 그러한 자각으로서의 이성인 영혼을 결여 가지고 있지 않기에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수준에 그치지, 그 자극에 대한 반응 이 전체를 자각할 수는 없다, 알아차릴 수는 없다. 그러니 느낀다라고 말할 수 없다. 느낀다라고 말할 수 없다. 즉 경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동물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신음소리를 내는 그저 자동 기계에 불과하다. 자, 이런 데카르트의 입장을 우리가 동물 기계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인간은 영혼만 가지고 있는 존재냐? 물론 인간도 동물처럼 동물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데카르트는 인간은 물질, 즉 연장된 실체로서 몸, 이것이 바로 물질이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자각하는 활동을 할 수 없겠죠. 자각하는 이성으로서 영혼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이 자각하는 이성으로서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즉 몸만 가지고 있다면 동물처럼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이 신체와 정신작용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이 상태, 활동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 자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각 활동을 이러한 자각하는 의식으로서 이성을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기에 어떤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이 가해지더라도 단지 거기에 대해서 신음소리로 반응할 뿐이지, 고통이 가해지는 자극에 대해서 현재 내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이것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는 없다. 알아차릴 수 없기에 느낄 수 없다. 즉 경험할 수 없다라고
데카르트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부분의 아주 독특한 입장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자각하는 의식 작용으로서 이성을 설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떠한 신음소리를 내는 것과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신음소리가 자각하는 영혼에 전달되어서 알아차리는 작용이 일어나고 그 알아차리는 작용을 바탕으로 느끼는 차원을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분. 그래서 동물은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자각이라고 하는 이 영혼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릴 수 없다. 그러니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각활동, 자각의식으로서 이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은 자각활동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이 자각을 바탕으로 자극을 알아차릴 때, 자각을 바탕으로 외부의 자극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알아차릴 때 그때 우리는 느낀다라고 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점이 아주 이분의 독특한 견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어떠한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자각하는 의식으로서 이성, 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식물은 물론이고 동물은 이 영혼을 결여하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존엄하지 않다. 따라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아니다. 즉 인간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함부로 취급하거나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동물과 식물은 도구적 존재에 불과한 셈이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라는 부분은 이 존엄성, 즉 존엄하기에 그 존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그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그 근거를 영혼에 두고 있어요. 어떤 영혼, 이때 말한 영혼은 자각하는 의식으로서의 이성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각하는 의식으로서의 이성을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다. 식물은 물론이고. 그러니 동물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체의 이 활동 상태를 자각할 수 없다. 느낄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영혼을 결여하고 있어서 자각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그 동물에 대해서 우리는 존엄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우리가 함부로 이용하거나 수단적 가치, 도구적 가치로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동물을 일종의 물질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물질로 보고 있기에 동물 기계론, 자동 기계 이런 관점을 전개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